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의 이선재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한겨레 신문사가 만들었는데요. 이 불에서 11구 항쟁과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된 연유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철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업을 하셔서 재부를 쌓으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여순항쟁 등 역사 속에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저승에서나마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지리산이 있는, 그리고 11구 항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구례에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땅을 12,000평을 구입하시고 거기에 현금 5억을 보태서 한겨레 신문사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3만여 명의 추가적으로 발기인을 모아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사는 김철호 선생님, 돌아가신 김철호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인정제 행사가 있었고 또 피곤하실 텐데 또 멀리서 와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다 순국하신 분들과 11구 항쟁 과정에서 천하에 가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의 문정인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여는 지리산 11구
생명평화꿈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가 성사되도록 지원해 주신 김순호 구례군수님과 이규종 여순 11부 항쟁 전국 유족 청년학교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회는 굽이굽이 깊은 상처가 되어져 있습니다. 외세의 지뢰와 이념의 드림이 낳은 극심한 갈등과 대결은 오늘도 우리 사회 저변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11구 항쟁은 전남과 일부 전북, 경남 지역에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쳤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구례 지역은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되는 1955년 4월 2일까지 주민들의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7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묻혀 있었고 유족들은 억울함과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생생한 증언을 해줄 분들은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자료들은 망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서중석 교수님이시나 주철희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11구 항쟁은 학술적으로 조금씩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통해서 11구 항쟁의 역사적 맥락과 구례에서의 전개 과정을 한층 잘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후세에 전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이 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독일에서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지 김은성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은성 작가님은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일제치하 종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정현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님께서는 제주 4.3 진상규명 운동의 경험을 총괄하여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여순 11구 항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간의 경험은 이 지역에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어린 원고를 써주시고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여순 11구 항쟁에 대한 기억과 치유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문정인 감사합니다. 예, 문정인 저희 이사장님은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또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우리 한국 외교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이후에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시에 시작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이제 계획을 짜고 홍보를 했는데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늦다고 굉장히 제가 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럼 행사를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이사장님 강연을 가능한 조금이라도 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연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리고 한국 외교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순호 구례 군수님께서 서울에 갑자기 가실 일이 있으셔서 유영광 구례군 부군수님께서 환영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례 부군수 유영광입니다.
오늘 이 환영사는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하시느라 서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리산 11구 생명평화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문정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묘순 사건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한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묘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묘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군도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각종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순 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 없이 쓰러져 가신 희생자들이 내친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묘순 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고 서로 깊이 공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구례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여순 11구 항쟁 전국 총연합 이규정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마 오전에 우리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은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강당이 2년 전에 도울 김용옥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할 때는 이 통로까지 찼었는데 자리가 좀 비어있는 것 보고 가슴이 많이 헛헛합니다. 오늘 특히 저는 마음속으로 평생을 존경해 왔던 문정인 교수님을 뵙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도 제가 문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 교수님을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안보 특보를 하시면서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현 정부와도 맞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로서 참 통쾌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존경하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아주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김순호 구례 군수님이 오전에 행사장에 오셔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서울에 부득이 출장을 가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영광 교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우리 두 군수님이 자리를 해주셔서 두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구 항쟁의 진실을 밝히고자 여는 이번 포럼을 개최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문정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행사를 후원해 주신 김순호 우리 군수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살 때 아버님을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제가 있을 수가 없죠. 2살 때 했으니까요. 빛바랜 사진 한 장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 하나 믿고 평생을 사시다가 88살에 어머님이 타계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직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여수까지 4년 6개월 동안을 출퇴근을 했는데 지금같이 도로가 좋지도 않고 옛날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갈길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침 5시에 구례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여수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한 차선밖에 없었죠. 2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앞에 큰 차가 가면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제가 들어와야 어머님이 진지를 잡수시니까 그렇게 한 번도 주민등록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사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세월을 살다가 어머님을 88에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묘소가 없어서 어디서 돌아가신 줄을 뭐 양재경벌에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었지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당시 할아버지가 면장을 하셨습니다. 토지면 초대 면장을 하셨는데도 시신을 결국은 못 찾고 이 밤나무 에다가 아버님 성함 써서 가묘를 쓰고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88세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냥 합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묘를 썼습니다. 합장하는 형식으로 묘를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이름 쓰고 어머님 이름 쓰고 합자 두 분을 같이 모셨다 하고 자식들에게도 이제 어머님 시신이 들어 있으니까 떳떳하게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아무래도 밤나무로 이렇게 모신 가면은 저를 해도 어쩐지 마음이 별로 편치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 흔쾌한 마음으로 가서 자식들 데리고 가서 명절 때마다 찾아서 인사하는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유족들의 마음은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은 저와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4년 동안 유족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었고 진실을 묻은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6월 29일 날 73년 만에 드디어 여순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 1월 20일부터 1년 동안 신고하는 그런 기간을 두었습니다. 아마 혹자들 말하기 좋게 신고 기간이 좀 늦춰졌으면 한 1년 정도 더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법에가 신고 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못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라고 못이 받게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면 현 정부와 지금 최대의 각을 세우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들 법 개정해달라고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년 개정하면 1년 더 연기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중앙지원단의 장엄만 단장도 제사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인사 말씀 하면서 했더니 회장님은 잠깐 생각이십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혹시 신고를 안 하셨다면은 이제 3개월, 딱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례군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은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이제 당시에 유족들이 80세, 90세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접니다. 제가 2살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저희 나이도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니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빨리 속도를 내야 될 이런 신고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구례는 특히나 그 손가락총 때문에 이웃과 이웃이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서도 가슴이 응어리가 져 있어서 서로 가슴을 열고 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제 다 녹이시고 신고를 빨리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구 항쟁은 국가의 제주 4.3 항쟁에 대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국군 제14연대의 군인들이 일으킨 항쟁입니다. 그 뜻은 바로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는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 순천, 관양, 구례, 보성, 고흥을 포함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특히 전라북도 남원, 경상남도는 하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 혹은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상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많은 민간인이 희생자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여순 11구 항쟁이고,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정말 커다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마는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저놈 문제 빨갱이 자식 이런 질시의 눈으로 봤었고, 또 이제 얼마 전에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야 개우 연좌제가 풀렸습니다마는 연좌제로 인한 자식들의 그 취업이라든지,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공군사관학교 2등으로 합격해가지고 좋다고 날뛰었는데 취소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합격이 취소된 것을 제 이웃집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등등등 이런 사실들이 이제는 점점 국가에서 인정해 주시고 또 유족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신고를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여순 사건이라고 여수와 순천 두 지역을 딱 말해서 한 것이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구례입니다. 구례 사람들은 194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5,000명이라는 말도 있고, 10여 년 전에 동아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은 1,142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우리 주철이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조사하면서 그 자료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오늘까지 아마 513명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석백에 오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449분, 450명에서 한 분이 부족한 449명의 명단을 써서 올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런 일들은 이제 국가가 우리를 조금씩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참 다행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여기 계시는 우리 주철이 박사님, 홍영희 교수님, 이런 사회 선도자들이, 또 보니까 또 우리 박소정 대표는 오전에 우리 제사 지낼 때는 나오시더니 와 계십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마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바라는데 이제는 미움 다 털털 털어내시고 저희와 같이 손잡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평화 통일 관련해서 이 문정인 이사장님 그리고 관련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 비리자가 없었더라면 우리 문 박사님께서 힘이 좀 나실 것인데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11구 항쟁의 진실은 조금만 더 지나면 어쩌면은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규종 회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나마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례군 의회를 대표해서 김수철 부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의회 부의장 김수철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저한테는 우리 이기종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자리 선거보다는 우리 유시문 의장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바쁜 의회 때문에 못 왔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팜플렛 보시면 우리 지역의 서동영 의원님께서 정말 이 좋은 자리에 오셔서 축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국정감사 때문에 못 오신 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순 사건으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을 잃는 큰 슬픔을 참으시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문정인 이사장님과 전국 유족 총연합 이기종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영광 부군수님과 동료 의원님들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아픈 역사를 되짚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분들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는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생명 평화 포럼의 자리가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례군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 뜻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순 사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정 진행을 좀 빨리 하려고 내비 소개를 거의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사연과 또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부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잠깐 인사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네, 하겠습니다. 박수로. 물론 구례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타지에 가서 살고 계시는 유족분들, 후손들이 모두 힘을 합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구례군 의회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 한겨레 통일문화재단도 힘이 닿는 한 구례에서 일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빈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다만 행사를 함께 주최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윤주옥 대표님 인사하시죠. 그리고 아까 이기종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박수정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님 인사하시죠. 저도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우리 주철이 박사님의 지도 또는 따라서 지금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순 11구 특별법이 너무 늦게서야 제주 4.3과 비교하면 꼭 20년이나 늦게서야 통과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늦게나마 통과됐어도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에 따라서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퍽 다행입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74주년이 되는 10월 19일이었죠. 광양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리게 된 것, 최초의 합동 추념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감명이 깊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중간중간 뛰어넘고 요약하고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순 11구, 여수 순천 11구를 저는 그냥 여순 11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순 11구는 남과 북에 두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순 11구는 제주 4.3보다도 주민 집단 학살이 먼저 시작되어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 전후에서 일어난 민간인 대량 학살의 효시를 이룬다는 점에서 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좌익 또는 진보 세력을 대거 구속하거나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또 여순 11구 이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왜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11구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해방과 함께 당연히 민주국가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위기를 맞거나 좌절되면서 통일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그와 함께 단정운동 세력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이 심각한 체제 이데올로기 갈등과 맞물린 것이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친일파, 특히 친일경찰에 대한 반감도 반발이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토지 문제도 농민들에게는 중요했고 친일파, 그 중에서도 친일경찰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부정부패 문제, 민생 문제도 화약고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순 지방이나 제주도나 다른 지방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인들과 복합적 중층적으로 결합되면서 몇 가지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친일파 군경은 일제 시기의 경험도 작용하면서 인명경시 풍조가 심했습니다. 대통령의 엄벌주의가 그러한 풍조를 키울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극우 또는 친일파의 반공주의에는 억압성과 폭력성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었고 권력과 연계된 테러리즘이 행행했는데 그러면서 인명살상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약화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좌익의 경우 순천에서 경찰과 우익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는데 좌익의 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도 더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익 일각에서 있었던 단정운동, 반공주의, 친일경찰, 테러리즘이 어땠는가를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운동은 일제 말의 반공운동은 구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방된 직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강렬한 형태로 눈에 확 띄는 형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1946년 미소공의 5월달이죠. 미소공의가 휴희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독립전치국민대회가 열린 바로 이후부터 아주 강렬한 폭력성 반공주의가
그날 하루 내내 오후 내내 잊혀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그런 때려부시기 반공운동이 강렬하게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친일파들은 반탁투쟁에 적극 합류해 하루아침에 애국자로 세탁을 했는데, 반공운동을 펴면서 반공운동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행위를 하든 애국자로 행세했습니다. 그들은 인명살상이나 혹독한 고문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노당이 불법단체가 아닌데도 이제 이 지방에서, 이건 서울보다도 주로 지방입니다. 이쪽에 대한 강한 그런 탄압이라고 할까, 테러 이런 게 일어나고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지요. 반공운동이 각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의 주요 지도자가 분단정부 수립을 호소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예견과는 다르게 미군정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고 김규식, 여운형의 합작 노선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단전운동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승만이 도미해서 단전운동을 계속 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지도자로 한 단정운동은 한민당과 친일파, 친일경찰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군정에서 실권을 쥐고 있었고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지역에서도 비슷했으나 이들에 대한 시선은 서울에서건 지역에서건 좋지 않았습니다. 1000년 이상 한 지역에서 하나의 정부를 가졌고, 그것도 중앙집권 정부였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반드시 하나의 정부가 있어야 한다라는 신념이 본능적으로 대단히 강했고, 분단이 되면 동족 상잔의 내전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심각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친일경찰 관료들의 횡포와 위세가 일제 말보다도 월등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부패도 심했기 때문에 단정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반감이 또 서울이건 지방이건 높아뜨렸습니다. 친일경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는 대구 폭동이라고도 불리는 10월 항쟁, 여순 11구 발발의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영천에 걸쳐 봉기를 일으킨 10월 항쟁을 말하는 겁니다. 군중은 경찰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조사보고서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근무했던 한국인 경찰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에 경찰에 대한 광범한 적대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참상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여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제주 4.3의 경우도 비슷하지요. 반공주의와 결합된 테러리즘의 행행은 대규모 봉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정신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테러는 해방 직후부터 있었지만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진압 과정에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테러는 제2차 미소공의가 공전되고 여운형이 암살될 무렵에 극성을 부렸습니다. 1947년 8월의 한 기록은 도처의 공장마다 불황마다 파괴, 구타, 납치 등의 무법천지가 연출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테러하면 연상되는 단체가 공포와 무법의 서북 청년이었습니다. 서청 등 우익 테러리스트들은 지방 곳곳에서 좌익으로 지목된 자들을 조사하고
고문했습니다. 이건 법하고 상관없었어요. 반국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 애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테러를 조장해 테러의 습성화라는 풍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친일 경찰이, 그 뒤에는 우익 지도자가 있었고 미 군정도 그 그물망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이건 또는 제주 4.3이건 이 민생부 문제도 대중들 다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쌀파동으로 대변되는 식량 결핍은 9월 종파업 10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 서민 대중들은 민생고, 미군정 관리 경찰들의 부정부패, 몰입군들의 몰이 행위에 불만과 분노가 컸습니다. 1947년 초에는 미국 수지 반대 투쟁으로 1만여 명의 농민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일제 시기에서 없었던 그의 6.7월 경찰력을 동원한 하국 수집에 또다시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제주도민들에게 큰 불만을 갖게 했습니다. 민생구는 미군정의 실정이 직접적 요인이었지만 민생구로 말미암은 반감이나 원성은 신생정부의 수장인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 관리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겠죠.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하자 단정운동 세력은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선단정 반대운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남로당은 2월 7일부터 구국투쟁이라는 걸 벌리라고 지시했고 김규식 일행은 문화인, 지식인 등과 대중들의 지지 성원을 받으며 4월에 남북협상을 하기 위해 북행을 했습니다. 제주도 좌익들은 봉기를 일으키면서 미제는 즉시 물러가라, 매국, 단선단정, 절대 반대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여수에서 반군은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명의의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성명서에서 이승만 도당이 조국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분단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규식이 주장한 통일노선하고 통일운동하고 남로당이라든가 북쪽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일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걸 구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이 또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규식 등의 협상파는 북의 단선단정도 반대한다는 걸 밝혔고 남과 북의 좌익 세력은 좌편향의 정권 수립이 목표였습니다. 남로당이라든가 북로당은. 그래서 양자의 단선단정 반대는 다른 것이었지만 제주도민이나 여순지방 주민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구별해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온 원인을 제공하는 데는 이 좌익의 좌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도 투쟁주의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이 어땠는가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1947년에 들어와 남로당은 군정투쟁을 벌였습니다. 3.1절 기념시위에서는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 각지에서 경찰 우익과 충돌했고 3월 22일에는 전평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유명한 1.1 총파업이었죠. 남로당은 공전을 거듭하는 미수공의에 군중적 압력을 넣기 위해 7월 27일 전국 각지에서 공의, 경축, 민주임정 수립, 촉진 인민대회를 열었습니다. 1948년 2월 아파에서 얘기한 구국투쟁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대규모 군중투쟁은 몇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3.2 총파업을 계기로 전평은 크게 약화되었고 7.27 군중집회 등 각종 집회로
서울과 지방에서 대대적인 검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투쟁 일변도의 투쟁주의는 당원들이 규율을 해야하게 했고,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원들이 규율이 해야하게 됐다는 게 투쟁주의가 관성화되기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투쟁주의가 관성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원 가운데에는 해방 후 들어온 신참이 많았는데 이들은 규율을 지키지 못한 채 투쟁에 참여하거나 투입되었습니다. 제주 4.3 봉기 결의는 상부당과의 협의나 지시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일제 때부터 활동한 간부들이 온건론을 폈지만 해방 후 입당해 3.1절 시위에서 두드러졌던 23세의 김달삼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수 14년대 반란의 경우 전남도당과 협의가 없었고 지창수가 지역당과 어느 정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쳤는지도 지금까지 자료로 봐서는 불분명합니다.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방의 당원들은 이미 일어난 사태에 당연히 가담해야 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담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상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그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에는 극좌와 극우를 가리키는 거죠. 여운형 김규식의 합작 노선, 김구 김규식의 남북 협상에 동조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진, 김철수, 서중석 등 원로 공산주의자들은 여운형을 수위로 한 사회노동당 결성에 나섰고 원로 공산주의자 이영은 백남훈과 함께 여운형을 지도자로 한 근로인민당 결성에 참여했습니다. 항일투쟁을 벌였고 여수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었던 여수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용기는 취임사에서 이승만의 단정운동을 혹독히 비난했고 이승만의 단선단정 추진에 앞장선 경찰과 한민당 청년단체의 악질적인 관료, 악질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악질적인 간부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징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과 우익인사에 대한 난폭한 처리를 아주 반대했습니다. 이래서 학살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지요. 우익 학살을 막는데. 그가 반군이나 남로당을 따라가지 않고 여수에서 자기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용기 같은 좌익내 온건파는 합작 노선이나 남북 협상에 호의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기나 전쟁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여수의 송우, 김해군 진영의 강성감 목사의 경우처럼, 송우군 교장이죠, 양심적 우파도 한꺼번에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도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견 인사로 마을에서 지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대거 당했습니다. 민족의 큰 손실이자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빨치산에 관해서는 주철이 박사가 설명을 하실 겁니다. 저로서는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만 했습니다. 빨치산은 그 전에 야산대와는 분명히 성격이 달랐다. 그건 10월 11구 반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무력을 갖춘 유격투쟁으로서의 빨치산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게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다. 이 세력들은 그 다음에 봄에까지 다 거세가 됐지만 그 다음부터 새로운 형태의 빨치산 투쟁이 남한 각지에서 벌어졌으나 역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이 현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리산 일대에서 또는 덕유산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에서 전개가 됐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이 대패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빨치산 투쟁이 전개되는데
그러면서 이현상의 남부군이라는 그 유명한 유격대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리산 덕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다. 지리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주 박사가 더 강조를 하실 겁니다만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순 11구 희생자 추적 문제라는 걸 제가 간단히 붙였는데 이것은 제주 4.3하고도 다르게 여순 지방은 희생자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광양에서 그저께 최초로 합동추념제를 가졌다라는 것도 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지역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지역을 통할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한다라는 게 참 지난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잘 될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 박사가 자세한 설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순 11.7과 관련해서 김초로의 치유와 화해의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을 보자는 것이죠. 먼저 4.19로 생긴 희생자 합동묘소 5.16으로 파기됐다 하는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이 전국 각지, 특히 여순지방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 유골이 동네 고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골 수습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한 마을에서 집단으로 100명, 수백 명이 학살당했다는 걸 서로 다 알면서도 그날 밤늦게까지 통곡 한마디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세월이 50년대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4.5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유골들이 이제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수습은 됐습니다만은 대거 수습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각지에서 유족회, 각지라고 했습니다만 각지가 아니죠.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의 하나입니다. 이 전라도 지방 어디에서도 유족회가 있었다는 게 광양이 있었나?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분묘도 새로 조성하고 예컨대 진영 같은 데는 수백 명 유골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한데 엉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동분묘를 각지에서 뼈들을 갖다가 합동분묘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 백손 일순쯤에는 132개 유골이 얽혀 있었는데 얽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적당하게 나눴습니다. 일정에 나누어서 132개의 묘를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5.16이 나면서 엄청난 그런 탄압이라고 할까 폭탄을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61년 5.16 군부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의 유족회 관계자들이 끌려가 구속되었습니다. 좌익 처형자를 양민이냥 가장 선전하여 민심을 현혹시키고 군경에 대한 정의감을 조성케 하여 용공적 사상을 고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5.16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도한 바가 뭐였는가는 그 다음에 제가 서술했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5.16 군부 권력은 유족회 관계자들을 구속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묘 훼손을 반인륜적 범죄로 특별히 몹쓸 악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김해군 진영 설창리에 모셔진 합동묘도 파헤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고창의 경우도 합동묘지 봉분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 11월 제막식에 가졌던 위령비는 정으로 지워져 땅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주도 백조일순 지미의 묘도 파괴되었고 집단 조성된 묘역도 돌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백조일순 지묘를 찾아갈 때마다 묘비가 한쪽에 처박혔고 묘역도 길게 자란 풀들로 뒤덮여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군사정권의 반인륜적 행위가 떠올랐고 고혼에 대한 애처로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김초로의 치유와 화해는 위령사업부터라는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와 자유가 쟁취되었습니다. 그러자 민족문제,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한겨레신문 이런 데서 대규모 희생이 있었던 현장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제주 4.3 연구소가 꾸려지고 제주도 일부 언론이 본격적으로 탐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도연맹 대학살 때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참 있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김초로 이분은 해방 직후에 이 반도태, 그 당시 제일 좋은 자리겠지요. 거기서 사흘 오셨는데 4월 혁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3.1 운동, 4.19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충격으로 인간의 각성을 가져오게 했더랬는데 바로 김초로 이분도 4.19를 보면서 나도 인간답게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4월 혁명 후 수원 인근 농장에 귀원나무를 심었는데 그 일부를 떼내서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을 때 거기 취재를 갔었어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딱한 사정을 보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화성요양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요양병원이라고 부르지요. 김초로는 특히 무연고 유골의 수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유골보다도 한이 많은 불쌍한 유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유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구가 있는 유골은 대부분이 수습되었을 터였지요. 지리산 일대에는 무연고 유골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치산이 장기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봉기군이라고도 쓰고 그랬는데 저도 그건 상당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빨치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이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빨치산 관계로 발생한 것 외에도 무연고 유골은 피난민의 경우가 많은데 지리산 일대의 여러 형태의 난민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군경에 의해 어디선가 대량으로 끌려와 희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99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좀 지났을 때겠네요. 김초로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역사협평 주간이었는데 해방 직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좌익 사건을 또 많이 좌익 문제를 많이 다뤘었죠. 그 당시 제일 왜곡된 게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살 문제, 빨치산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그때 김초로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지요. 이분은 1991년 역사비평 겨울호에 실린 김계유의 1948년 여순봉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봉기 때 현장에 있었던 향토사학자가 여순봉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가 잘 담겨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마 김초로 이분이 느낌이 컸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초로는 화성요양원 옆에 있는 농장으로 두세 번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구례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례에 몇 차례 갔지요.
구례 야산과 전답을 함께 거닐며 운막에서 반년 가까이 직접 식사를 챙기면서 돈이 많은 분인데 자기가 직접 그 운막에서 그릇 몇 개, 종자 몇 개들이 조그마한 그릇들 몇 개 하고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술잔을 컸어요. 이런 게 몇 개만 놓고 그렇게 6개월을 자기가 직접 농장을 뿌려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잠자면서. 각지에서 나무 원예작물을 사들여 어떻게 그 땅을 공원처럼 가꾸었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고 유골들이 버려져 있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지리산 일대 연고 없는 유골은 피난민, 분야자, 노약자들 이것들이 대부분일 터이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 그렇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40년간이나 저렇게 방치됐을까? 저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부끄러움이 강하게 들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만주 대련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 후 선원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더랬는데 전쟁이 심했을 때였는데도 지리산 일대처럼 유골이 버려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전쟁터에서 패배한 나라의 병사 시신도 거두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심지어 일제가 그렇게 잔혹하게 몹쓰게 나왔지만 일본 사람들은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의 유해도 거두어 편안히 잠들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그런 유골을 몇 번 봤지요. 김철호는 유골에 빨갱이가 어디 있고 적과 우리 편 우익과 좌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뼈에는 색깔이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평안히 거두어 모셔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아픈 상처의 치유와 화해는 위령사업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휴머니즘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회원과 화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위령탑, 위령비 등 위령시설을 갖출 수 있는 위령공원으로 가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초등, 중등학생들이 이곳에 소풍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철호 이분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저하고 구례에 갔을 때와 비슷한 시기예요. 백조일순지묘의 회원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부분은 짐작하시는 거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1959년에 132명의 희생자 이름이 빈뒷면에 새겨진 묘비를 세웠으나 군무 쿠데타가 일어나서 두동강이나 파묻혀졌다 앞에서 얘기했죠. 1990년대에 들어와 맺힌 한을 풀어야 한다는 뜻에 따라 파괴된 묘비의 재건립을 비롯한 위령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함으로써 유족회가 주관하고 도회에서 후원을 하여 1993년 8월 24일 위령비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민관합동으로 백조일손 영령 위령제가 엄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겨레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로써 역사의 비극의 고를 넘어서는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바 그것은 김철호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백조일선지면은 북촌리 기념관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령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일반 국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백조일손제며 위령비가 세워질 무렵 김철호는 발표 저에게 구례 땅과 함께 기금을 마련해 줄 테니 위령사업을 맡아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제가 있는 역사문제연구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쪽에 알아보니 흔쾌히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이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억울하고 억눌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모든 유골이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라는 김철호의 뜻을 구현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재단을 만드는 데 목적과 명칭이 그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위령사업을 직설적으로 넣는 것이 좋으냐
저는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결국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통일문화 속에는 남북 화해와 회원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명칭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김철호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는 뜻을 다 같이 했습니다. 이제 회원과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등 대학살이 많았던 20세기를 떠나보내며 세계는 화해의 큰 물결을 맞았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에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권이 변하는 등 냉전이 해체되었고 동서화해의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흑백 화해가 199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남미의 군사정권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아르헨티나 등에서 과거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이 들어서면서 화해의 분위기는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됐지요. 새해 벽두에. 독일은 화해의 폭을 한층 높였고 미국은 제2차 대전 때 강제 수용된 일본인에 대해 보상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여러 화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광복 60년을 맞는 2005년부터는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 화해와 상생의 폭을 넓혀 이 점에서 세계의 모범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세계 전체를 봐도 한국처럼 과거사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보는데 여순 부분만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여순 부분을 다루게 했더랬죠. 그래서 2,000명 정도의 명단을 만들어내기는 했더랬습니다. 한국에서 21세기 화해 시대를 맞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 여순 19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진상규명이나 희생자 명예회복, 위령사업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위령무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집단 학살지 안매장지 조사 및 유구리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13조 위령사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 재래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 위령시설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위령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 등 인권교육,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 아다시피 여순 19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서의 사건 전개, 이게 앞부분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장구한 시일 동안에 있었던 것은 54년 특별법에서 마지막 시한으로 얘기했던 그때까지 있었던 것은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령사업이나 집단학살지 안매장지 조사 및 유구리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도 여수 순천과 지리산 일대 두 곳으로 나누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활동이 장기에 걸쳤고, 그래서 희생자 문제도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위령사업 중에서는 특별하게 이 지리산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거다. 이 점을 또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리산 일대에서의 위령사업을 어느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유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적 문화적 자산에 대해 자기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흥부놀부 갖고도 막 뺏어가고 있잖아요. 발표자제는 저는 구례가 위령 전시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 홍순석 부대, 지창수 부대가 모두 구례를 통해 지리산에 들어갔고 입산한 반군과 추격하는 진학군의 대표적 교전이 11구 한 달 후인 1948년 11월 29일 이 구례읍지에서는 빼놓지 않고 적어놓는 것이죠. 구례읍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구례군 간전면, 문청면, 산동면 학살, 구례읍 소시천변에서의 학살, 피아굴 학살 등 역사적으로 오늘 주철희 박사가 자세히 말씀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민간인 집단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냐. 이 점에서 바로 이 대목에 오면은 구례군과 한겨레가 손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8년 빨치산 열기가 고조되면서 그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지리산 몇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았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과 관련해 치유와 화해를 위한 위령사업, 전시관 설치 운영 등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온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요긴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21세기 화해시대에 걸맞게 지리산 일대에서도 해원과 화해의 위령사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유구리 발굴과 수습활동,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례군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위령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 아이들도 적극 참여해 재미나게 지리산 역사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토벌대 빨치산 역사전시관은 지금까지 재단에서 꾸준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이 문제가 군과 주민 재단 사이에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김초로 구례농장 위령공원 설립 취지와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밝히고 있는 그대로 모든 유골이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모셔지고 지리산 일대가 아이들이 활달하게 뛰놀고 참여하는 평화와 인권, 역사 교육의 산실로 태어나기를 거듭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라도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들은 친일 경찰 출신을 채택하지 못한데 이 우리나라가 이 발전을 제외하고 좌우 이념 때문에 중결서 있는 것이 친일 경찰 출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채택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도 대체로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나 저나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방이 됐을 때 모두가 뛸 듯이 기쁘고 환호해야겠습니다만 그 순간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보면서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친일파 경찰의 80%가 도피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9월 9일 서울에 들어오면서 친일파들이 대거 등용되기 시작했고 모든 일제시대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직에 복무해라. 일본인 도지사를 포함해서 다 현직에 복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물러나면서 한국인 친일파들은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위로 올라가 버리는 마냥 훨씬 더 출세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10월 16일 이승만이 메가더 사령부의 도움으로 도쿄를 거쳐 서울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친일파들이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그걸 바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줄서는데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줄 서려고 하고 이승만 자신도 국내 정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군정은 친일 경찰을 특히 좌익을 제어하고 그 당시 치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일 경찰을 가장 핵심적인 무장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10월 폭동에서 얘기한 바와 10월 항쟁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미군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친일 경찰들이 얼마나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가. 도처에서 소요가 일어난 것은 미군정을 그걸 소요라고 불렀습니다만 친일 경찰의 큰 원인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일제에 대해서 친일 경찰이 모든 걸 다 바쳤던 것처럼 해방 후에 우리한테 가장 철저하게 충성을 바칠 자는 그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친일파들이 기간 세력으로 사회 도처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국회는 그러나 많이 달랐습니다. 국회에는 중도파 국회의원들이 약 60명에서 80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친일파 저달을 외쳐서 그 세력들과 한민당 일부 등의 후원을 얻으면서 반민법을 만들었으나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에너지가 넘치시죠. 크게 박수로. 반갑습니다.